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등산복에 골프 모자를 쓰고 나타났거든요. 그의 아내도 화려한 등산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뜨끈한 국물 먹을 자리에도 저 복장인가요? 자리도 제대로 잡기 전에 장모가 말했습니다. 아, 저희도 예의는 있으니까요. 이거 드려요. 그리고 쿵,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비타음료 박스였습니다. 리본도 없고 포장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칼날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님, 노후 준비는 해놓으신 거죠? 사별하셨던데 그런 건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드님이 나중에 우리 딸 모시고 살 일은 없겠죠? 말이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수가 떨어졌습니다. 37살이나 먹고 모아온 돈이 그것뿐? 아휴, 우리 딸이 고생문 열렸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아들 민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등에 떨림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부드러운 아버지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들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그만합시다. 사돈은 당황해 얼굴이 상기됐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혼인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입니다. 제 아들 인생을 불에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종수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훈계 한마디에도 책임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기도 했고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제 돈으로 문제집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엔 하루 2번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늘 아내의 사진 앞에 작은 과일을 놓았습니다. 사과 하나, 배 한 조각, 때론 아내가 좋아하던 귤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과일을 깎아주면 늘 행복해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여보, 민우 잘 챙겨줘요. 우리 아들 외로워하지 않게요. 그런데 어느 봄날 제 아들 민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개받은 분이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우는 올해 37살입니다. 영구직에 묵묵히 헌신해온 아이였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연애도 어려워하던 그 아이가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민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예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시고 모은 돈으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져온 분이래요. 착하시고 밝으시대요. 저는 오랜만에 집안에 피어오르는 봄 기운을 느꼈습니다. 창밖엔 실제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할 텐데요. 당신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늘 예의를 첫째로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비 사돈댁은 아직 얼굴도 못 봤다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견례 날짜 곧 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일이야. 아버지가 잘 준비해 놓을게.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준비했던 혼수 자금도 있었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상견례 자리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인사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말입니다. 예비 사돈과 웃으며 술잔을 나누고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모습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곧 엄청난 충격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민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 쪽에서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하기로 했어? 우리 집 근처 괜찮은 식당 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게요. 인천에서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인천이라고요? 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들의 기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인천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집에서 인천까지는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편도만 2시간이 넘었습니다. 65살 노인이 그 먼 거리를 가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혹시 왜 인천인지 이유를 물어봤니?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요, 이게 편해서요, 라고 하셨대요. 저희가 자주 가는 식당이라서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묘한 찝찝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모두 그쪽 기준이었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시작은 양가가 서로 예를 갖추는 자리이지 않은가요? 그 기본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그럼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해보는 게 어떨까? 민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인천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맞춰서 갈게. 괜찮아. 민우는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할 걸 그랬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저는 민우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상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인천쯤이야 갈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론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첫 단추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데 괜찮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일방적이면 안 되는데요. 상대방 배려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들의 기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견례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을 때처럼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한과 세트를 샀습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고급 한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직원에게 포장도 정성껏 부탁했습니다. 예쁜 리본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카드에 정중한 인사말도 적어 넣었습니다. 정장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두도 깨끗이 닦아 두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게 입으세요. 깔끔하게 준비하세요.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내일 잘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 좋은 가정 꾸릴 수 있게 도와줄게요. 당신처럼 따뜻하게 대해줄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제가 마주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제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요.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 보관해 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참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옷도 아껴 입고 쓸데없는 낭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해도 참았습니다. 명절 보너스도 고스란히 저축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민우가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않게요. 우리가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하며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장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이 돈을 쓸 때가 왔어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리고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봐. 민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어봐. 민우가 봉투를 열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1억 8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민우의 눈에 금방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전세라도 시작해라. 혼자 끌어안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알겠지? 요즘 전세도 비싸다던데 이 돈으로 시작해라. 민우는 울음을 꼭 참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요. 이거 없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아버지는 연금도 있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 살게요. 꼭 잘 살게요.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둘은 같은 방향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이 돈으로 내 보금자리 마련해라. 내 아내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야.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꼭 잘 살게요. 저는 이 따뜻함이 내일 식탁에서도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양가가 모여 따뜻하게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얼음장 같은 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예비 사돈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장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두도 깨끗이 닦아 두었습니다. 넥타이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른 한과 세트도 포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게 입으세요. 예의 바르게 대하세요. 웃는 얼굴로 대하세요.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내일 잘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 좋은 가정 꾸릴 수 있게 도와줄게요.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출발하자. 좋은 인상 남기고 올 거야. 민우야, 너무 긴장하지 마. 저희는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우는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저를 보다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다 잘할게. 좋은 인상 남기고 올 거야. 민우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버지. 항상 든든해요.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식당은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민우는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예비 사돈을 만나게 되니까요. 어떤 분들일까요? 따님을 잘 키우신 분들일 테니 분명 좋은 분들이겠죠. 상식이 있는 분들이겠죠. 식당에 도착하자 민우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등산복에 골프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은 뒷굽이 다른 러닝화였습니다. 양말도 운동용 양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예비 장모는 화려한 등산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엔 건강 팔찌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손목엔 운동용 시계도 차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도 등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 뜨끈한 국물 먹을 자리에도 저 복장인가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그들은 마치 운동 갔다 오는 길에 들른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운동 후에 바로 온 걸까요?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고개를 까딱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손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악수도 없었습니다. 예비 장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오셨어요.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반가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상견례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민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습니까? 예비 사도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네, 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동네는 처음인데 좋은 곳이네요. 예비 장모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복장이 아니라 그들 얼굴에 비친 민우 가족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비 사도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사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예비 사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교사들 연금 좋다던데 그래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부럽습니다. 말투에 부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아냥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첫 만남에서 할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저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예비 장모도 거들었습니다. 아드님은 영구직이라고 들었어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버시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예의인가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민우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예비 장모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랑 살아야 하니까 알아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인사가 아니라 심사였습니다. 저희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면접장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른 고급 한과 세트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늘 말했던 것처럼 첫 만남에는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장도 고급스럽게 했고 작은 카드도 함께 넣었습니다. 카드에는 정중한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이거 별것 아니지만 받아주십시오. 저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비 장모는 선물을 받더니 대충 옆에 놓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에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 옆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치 짐 취급하듯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 저희도 예의는 있으니까요. 이거 드려요. 순간 저는 기대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정성이 담긴 무언가겠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비타 음료 박스였습니다. 리본도 없고 포장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방금 사온 것처럼 그냥 플라스틱 포장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박스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가격표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199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허례허식 필요 없지만 성의는 있어야지요. 선물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의인가요? 이게 마음인가요? 이게 정성인가요? 저는 그 박스를 바라보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민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예비 장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비타민 음료 좋잖아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피로회복에 최고예요.
저희도 매일 마셔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정성껏 고른 한과 세트와 편의점 음료수 박스를 같은 선상에 놓다니요. 저는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무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를 얕잡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음료수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거 피로회복에 좋으니까 꼭 드세요. 하루에 한 병씩 드시면 좋아요. 저희도 매일 마셔요. 건강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 아들이 가족이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의 인생에 들어온다고요? 민우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가요? 저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민우도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제 인내심은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 보이네요. 이 식당 자주 오시나 봐요. 예비 장모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음식만 먹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견례인가요? 이게 사람 대접인가요? 이게 예의인가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예비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노후 준비는 해놓으신 거죠? 저는 국을 뜨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을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 준비는 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계속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시는데요? 구체적으로요. 아들한테 부담 안 되시겠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손 벌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고생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이게 예의인가요? 저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비 장모도 거들었습니다. 사별하셨던데 그런 건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산 문제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혹시 빚 같은 거 있으면 곤란한데 아드님한테 빚 넘어가면 안 되죠.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내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재산 문제라니요. 빚이라니요. 저는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예비 장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재산 문제나 빚 같은 거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미리 알아야죠. 우리 딸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숨기시면 안 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찔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몇 번이나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나중에 우리 딸 모시고 살 일은 없겠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딸은 외동딸이거든요. 저는 참다 못해 반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다만.
예비 사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남자들 집도 없으면서 여자 집에 얹혀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우리 딸이 고생합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우리 딸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치 진열장에 걸린 상품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을 거래로 생각하는 건가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건가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독립해서 살 생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비 장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립? 뭘로요? 돈도 없으면서 집도 없는데 무슨 독립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젓가락을 놓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비 사도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살라고요? 길바닥에서 살라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원하는 건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함께 노력하면서 살면 돼요. 그 순간 예비 사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탁자에 손을 쾅 내려쳤습니다.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예비 사돈을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대책 없이 장가를 와서 어디 살겠다는 거요? 그 말투는 거의 꾸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아들을 혼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집 마련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세로 시작해서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 사도는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남자가 집 하나 못 마련하고 결혼해요? 말이 됩니까? 요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자가 집은 해야죠. 그게 남자의 책임이에요. 예비 장모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혼수 2천에서 3천이면 충분하잖아요. 남자가 집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엔 뭐라고 했나요? 요즘 남자가 장가오는 시대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논리도 일관성도 없이 그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뿐이었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비 사도는 비웃었습니다. 함께요? 그럼 우리 딸이 번 돈도 다 집에 쏟아붓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딸 돈은 우리 딸 거예요. 남자가 확실하게 준비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건가요? 집도 남자가 해야 하고 돈도 남자가 벌어야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남자가 장가 온다고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둘이 함께 살아갈 거니까요. 함께 노력하면서요. 서로 존중하면서요. 예비 장모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의논? 의논에서 뭐가 나와요? 남자가 확실하게 준비해놔야지. 여자한테 고생시키면 안 되죠. 우리 딸은 지금까지 고생만 했어요. 더 고생시킬 순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예비 사도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들 교육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37살 먹고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나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말하다니요. 우리 아들을 모욕하다니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예비 장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간호사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 모았어요. 힘들게 벌었다고요. 그런데 남자는 영구직이라면서 돈은 얼마나 모았어요? 말 좀 해보세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수가 날아올 차례였습니다. 예비 사돈이 마지막 비수를 꺼냈습니다. 37살이나 먹고 모아온 돈이 그것뿐? 아휴, 우리 딸이 고생문 열렸네. 이게 뭡니까? 장난합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등에 떨림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부드러운 아버지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들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그만합시다. 사도는 당황해 얼굴이 상기됐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혼인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입니다. 제 아들 인생을 불구덩이에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비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본 건 예의도 존중도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부자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모욕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사실을 말한 건데요? 잘못된 게 뭡니까? 저는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노후 준비 물어보신 것, 사별 사실 문제 삼으신 것, 제 아들 나이와 재산 비하하신 것 전부 기억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예비 장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 딸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금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크게 넘으셨어요.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비 사돈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딸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책임질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따님께는 오늘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우의 어깨를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순간 민우는 억눌러 온 감정이 터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는 민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말로 판단하는 거야. 우린 잘한 거다. 제대로 판단한 거야. 민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아버지가 고마워. 내가 먼저 그 사람들 만나지 않아서, 결혼 전에 알게 돼서. 하늘은 흐렸지만 저의 마음만큼은 오히려 비를 맞고 난 유리처럼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지켜냈어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민우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요. 그리고 6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회사 동료를 통해 좋은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번엔 상견례 자리가 달랐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예비 사돈분들은 정장을 입고 오셨고 정성스러운 선물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민우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말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속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속살을 제대로 봤습니다.